어머님,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 한 것입니다. 어느 집 사랑채 앞마당에서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말 따위는 들을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결국 며느리는 엄동설한 한겨울밤 갈 곳도 없이 집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인은 몇 년 뒤 궁궐에 나타나 병든 왕자의 맥을 짚게 됩니다. 버림받아 쫓겨난 며느리가 어찌하여 궁궐 의원의 자리에 서게 된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기막힌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밤마실 야담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조선 어느 고을에 대대로 글을 읽어온 선비 집안이 하나 있었습니다. 허나 세월이 흐르면서 집안에 남은 것이라곤 허물어져 가는 기와집 한 채와 누렇게 바랜 족보 한 권, 그리고 양반의 체면뿐이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 김진사에게는 연화라는 외동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연화는 어려서부터 총명했습니다. 김진사가 서당 아이들을 가르칠 때 방문 너머로 귀를 기울여 천자문을 저절로 깨우쳤고 10살도 되기 전에 시경의 구절을 줄줄 외웠습니다. 김진사는 그런 딸을 보며 속으로 탄식했지요. 연화가 아들이었다면 내 이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웠을 것을. 연화가 딸이라는 이유로 김진사는 그저 한숨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연화의 나이 16이 되던 해 어머니가 조심스레 김진사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제 연화 혼처를 알아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김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내놓을 혼수도 자랑할 재산도 없었기 때문이지요. 중매쟁이가 간혹 찾아와도 집안 형편을 슬쩍 살피고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돌아갔습니다. 17이 되고 18이 되어도 혼담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김진사는 날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무능하여 자식 하나 제대로 시집 보내지 못하는구나. 어머니는 밤마다 몰래 눈물을 훔쳤습니다. 연화 저 아이 팔자가 어찌 되려고 이러는지. 연화는 그 모든 걸 알면서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이면 일어나 마당을 쓸고 낮이면 빨래를 하고 저녁이면 김진사의 해진 도포를 키웠습니다. 집안이 아무리 가난해도 행실만큼은 흠잡을 데 없이 바르게 살았지요. 그러던 어느 해봄이었습니다. 뜻밖에도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그것도 고을에서 손꼽히는 부잣집에서 말입니다. 중매쟁이가 헐레벌떡 달려와 말했습니다. 박 대감댁에서 연화 아가씨를 며느리로 맡고 싶다 하오. 김진사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박 대감댁이라면 그 부잣집 말이냐? 그렇다니까요. 으리으리한 기와집의 논밭이 수백 마지기요. 곳간에는 쌀이 넘쳐나는 그 집이요. 박 대감댁은 대대로 장사로 부를 일군 상인 가문이었습니다. 돈은 넘쳐났지만 족보가 변변치 않아 양반 행세를 하고 싶어도 늘 체면에 목말라 있는 집안이었지요. 중매쟁이가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저쪽에서 양반과 규수를 며느리로 맡고 싶다 하오. 친정이 비록 넉넉지 않아도 좋다고 하시더이다. 김진사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상인 집안으로 딸을 보내는 건 선비로서 체면이 서지 않는 일이었지요. 허나 달리 방도가 없었습니다. 연화의 나이는 20을 바라보고 있었고 집안 형편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혼사는 성사되었습니다. 떠나는 날 김진사는 연화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가서 부디 잘 살아라. 시부모께 효도하고
남편을 공경하며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견뎌라.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아버지. 가마가 떠날 때 어머니가 대문 앞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연화는 가마 안에서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두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나는 저 집의 사람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부끄럽지 않게 살리라. 하늘에는 봄볕이 따스했고 길가에는 복사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습니다. 마치 연화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 했지요. 허나 세상에 그 복사꽃이 얼마나 빨리 지는지 연화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시댁의 대문이 열리고 연화가 안으로 들어섰을 때 멀리서 까마귀 한 마리가 울고 있었습니다. 연화를 태운 가마가 박대감댁 대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대문이 열리자 연화는 숨을 삼켰습니다. 소문대로였습니다. 기와지붕이 끝없이 이어졌고 마당은 넓디 넓었으며 하인들이 줄지어 서서 새 며느리를 맞이하고 있었지요. 연화는 떨리는 다리를 애써 다잡으며 가마에서 내렸습니다. 그때 저 앞에서 한 여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비단 저고리에 금비녀를 꽂은 위엄 있는 모습이었지요. 바로 시어머니였습니다. 연화는 깊이 절을 올리며 문안을 드렸습니다. 허나 시어머니는 대답 없이 연화를 위아래로 훑어보기만 했습니다. 그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마치 물건을 살피듯 값어치를 따지듯 하는 눈이었지요. 한참 만에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얼굴은 그럭저럭이로구나. 양반과 딸이라더니 몸가짐은 볼만하고. 그리고는 돌아서며 하인에게 며느리 방으로 안내하라 명했습니다. 첫 대면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환영의 말 한마디 없이, 따뜻한 눈길 한 번 없이 말이지요. 연화가 방에 들어서자 혼자가 되었습니다. 방 안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썰렁했습니다. 연화는 창밖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처음이니 그런 것이라고, 정성을 다하면 시어머니도 마음을 여실 것이라고 말이지요. 며칠 뒤 연화는 남편 영달을 처음 만났습니다. 영달은 생긴 건 준수했습니다. 허나 연화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고 말도 별로 없었지요. 첫날 밤에도 형식적인 인사만 나누고는 등을 돌려 누워버렸습니다. 연화는 서운했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란 원래 쑥스러운 법이니 시간이 지나면 정이 들 것이라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지요. 다음 날부터 연화는 누구보다 부지런히 움직였습니다. 새벽이면 제일 먼저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물을 길어오고 불을 지피고 아침상을 준비했지요. 시어머니 수라상에 올릴 반찬 하나도 허투루 만들지 않았습니다. 나물 하나를 무쳐도 정성을 다했고 국 하나를 끓여도 간을 수십 번 맞추었습니다. 허나 시어머니는 상을 받아도 칭찬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젓가락을 들어 반찬을 한 입 집어 먹고는 아무 말 없이 상을 밀어낼 뿐이었지요. 칭찬도 없고 질책도 없었습니다. 그저 그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하인에게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오늘 아침상에 무엇이 잘못되었느냐고 말이지요. 하인은 고개를 저으며 잘못된 건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만 마님께서 원래 그러하시다고 새 며느리를 좋아하신 적이 없다고 했지요. 연화가 그게 무슨 말이냐 묻자 하인이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도련님께서 전에도 혼담이 오간 적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허나 시어머니께서 번번이 트집을 잡아 깨뜨리셨다고요. 이번 혼사가 성사된 건 시어머니께서 직접 고르셨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연화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 직접 고르셨느냐 묻자 하인이 고개를 푹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마님께서 그러셨다 합니다. 가난한 양반집 딸이면 기가 죽어 있을 테니 다루기 쉬울 것이라고요. 연화는 그 자리에서 멍하니 굳어버렸습니다. 그제야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왜 하필 자신이었는지, 왜 집안 형편 따위는 상관없다 했는지, 왜 첫날부터 시어머니의 눈빛이 그토록 차가웠는지 말이지요. 이 혼사는 처음부터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정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계산이었습니다. 가난한 집딸이니 고분고분할 것이고 친정에 힘이 없으니 함부로 해도 하소연할 곳이 없을 것이라는 그런 차가운 샘속 위에 이루어진 혼사였던 것입니다. 연화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연화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울면 지는 것이었습니다. 무너지면 끝이었습니다. 연화는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것이 내 처지로구나. 그렇다 해도 나는 나답게 살 것이다. 정성을 다하고 예를 다하고 떳떳하게 살 것이다.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라면 나는 그 전부를 다할 것이라고 말이지요. 연화는 눈물을 삼키고 다시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차가운 달빛이 마당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우물가에서 손을 씻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은 둥글고 밝았지만 연화의 마음은 어둡고 무거웠습니다. 그렇게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났습니다. 연화는 변함없이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일을 했습니다. 시어머니 밥상에 정성을 다했고 집안 구석구석 깨끗이 쓸고 닦았지요. 어떤 일에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았고 어떤 구박에도 대꾸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허나 시어머니의 마음은 조금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시어머니의 눈초리는 더 차가워졌지요. 처음엔 그저 무심하게 대했던 것이 이제는 노골적인 불만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아이가 없다라는 이유 하나였습니다. 시집 온 지 1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었고 2년이 지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3년째가 되자 시어머니의 입에서 한숨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지요. 시어머니는 처음엔 은근히 말했습니다. 언제쯤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겠느냐고, 집안대를 이을 아이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이지요.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의 말은 점점 거칠어졌습니다. 하루는 아침상을 물리며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밥상은 차릴 줄 알면서 배는 왜 비어 있느냐. 또 하루는 마당을 쓸고 있는 연화에게 시어머니가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쓸고 닦는 건 하인도 하는 일이다. 며느리가 할 일은 따로 있는 것 아니더냐. 연화는 그때마다 고개를 숙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변명할 말도 없었고 변명한다 해서 달라질 것도 없었지요. 남편 영달은 처음엔 연화를 감싸주는 듯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심하게 구박할 때면 슬쩍 연화 편을 들기도 했지요. 허나 그것도 처음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영달은 점점 입을 닫았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연화와 단둘이 있을 때도 눈을 피했지요. 어머니 눈치를 보느라 아내를 외면하는 그런 남자가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연화가 조심스레 남편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건 자신도 마음이 아프다고, 허나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말이지요. 영달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등을 돌리며 대답했습니다. 나도 어머니께 드릴 말씀이 없소.
그 한마디가 전부였습니다. 위로도 다독임도 함께 이겨내자는 말도 없었지요. 연화는 그날 밤 이불을 뒤집어 쓰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3년이 지나고 4년째가 되자 시어머니의 구박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밥상이 점점 초라해졌습니다. 처음엔 반찬 가짓수가 줄더니 나중엔 밥그릇 크기마저 작아졌지요. 하인들조차 연화를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천대하니 아래 것들도 눈치를 본 것입니다. 작은 실수 하나에도 호된 꾸중이 쏟아졌습니다. 국이 조금 짜면 입맛도 모르는 것이라 했고 빨래에 주름이 있으면 손버릇이 게으르다 했지요. 마당에 낙엽 하나 떨어져 있어도 눈에 쌍심지를 켜고 연화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마을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 잔치를 열었습니다. 무슨 잔치였느냐고요? 딱히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부를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지요. 마을 부인네들이 모여 앉아 음식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연화는 부엌에서 쉴 새 없이 음식을 나르고 다과상을 차렸지요. 그때 시어머니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얼굴은 볼만하지요? 허나 아무 소용없다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부인네들이 귀를 쫑긋 세웠지요. 시어머니가 부채로 입을 가리며 말을 이었습니다. 시집 온 지 4년이 다 되도록 아이 소식이 없으니 대를 이을 수가 없다오. 계집이 시집 와서 아이 하나 못 낳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소. 부인네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는 혀를 끌끌 찾고 어떤 이는 안 됐다는 표정을 지었지요. 허나 그 눈빛 속에는 동정보다 구경거리를 보는 호기심이 더 많았습니다. 연화는 부엌에서 그 말을 고스란히 듣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쟁반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눈앞이 아찔해질 만큼 참담했지요.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박복한 여자라 손가락질하고 쓸모없는 며느리라 낙인 찍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연화는 울지 않았습니다. 이를 악물고 떨리는 손을 다잡았습니다. 부엌에서 나가지 않고 묵묵히 설거지를 했지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뒷마당 구석에 홀로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했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 반짝이고 있었지요. 연화는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대체 제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단 말인가? 시키는 일은 하나도 거르지 않았고 예의 또한 다 지켰으며 밤낮 없이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해왔습니다. 그런데도 아이가 없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집에서는 사람 대접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끝내 연화는 두 무릎을 끌어안은 채 그 위에 고개를 깊이 묻었습니다. 늦가을 어느 날 시어머니가 아끼던 폐물 하나가 사라진 것입니다. 금비녀도 아니고 은가락지도 아닌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옥비취 놀이개였지요. 시어머니가 시집 올 때 친정어머니에게 물려받은 것으로 값으로 따지면 논면 맞이기는 좋게 되는 귀한 물건이었습니다. 아침에 시어머니가 장롱을 열었다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놀이개가 없다. 내 놀이개가 없어. 온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들었고 영달도 놀라 달려왔지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장 집 안 구석구석을 뒤지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하인들이 부엌을 뒤지고 창고를 뒤지고 행랑채를 뒤졌습니다. 허나 놀이개는 나오지 않았지요. 그때 시어머니가 차가운 눈빛으로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며느리 방은 뒤졌느냐? 하인들이 머뭇거렸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며느리 방을 함부로 뒤지는 건 예의에 어긋나는 일이었지요. 허나 시어머니는 눈을 부라리며 다그쳤습니다. 뭘 꾸물거리느냐? 당장 뒤져보지 못할까? 연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인들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묵묵히 지켜보았지요. 결백했기 때문입니다.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적이 없으니 나올 것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었을까요? 방 안을 뒤지던 하인이 이불장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그 옥비추 놀이개였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마님, 여기서 나왔습니다. 연화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자신은 그 놀이개를 만져본 적도, 가까이 간 적도 없었지요. 시어머니가 놀이개를 낚아채며 연화에게 다가왔습니다.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내 방에서 이것이 나왔다.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저는 그 놀이개를 만진 적이 없습니다. 만진 적이 없다고? 그럼 이게 제 발로 걸어 들어갔단 말이냐?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온 집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마당에는 구경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요. 연화는 무릎을 꿇고 다시 호소했습니다. 어머님, 정녕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누군가 저를 모함하려 한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모함, 누가 너를 모함한단 말이냐? 증거가 내 방에서 나왔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더냐? 그때 영달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연화는 한 가닥 희망을 품고 남편을 바라보았지요. 제발 한마디만, 아내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말 한마디만 해달라고 눈으로 애원했습니다. 허나 영달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연화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지요. 그리고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며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연화의 가슴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연화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네, 처음부터 알아보았다. 가난한 집 딸이라 욕심이 많을 줄 알았지. 아이도 못 낳고 이제는 남의 물건에까지 손을 대다니. 이런 년을 며느리로 들인 내 불찰이로구나. 그날 저녁 시어머니는 집안 어른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연화를 도둑년으로 몰아세우기 위함이었지요. 집안 어른들 앞에서 시어머니는 놀이개가 며느리 방에서 나왔다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런 여자를 어찌 며느리로 두겠습니까? 집안 망신이요, 문중 치욕입니다. 집안 어른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가 나왔으니 달리 할 말이 없었지요. 연화가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해도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연화는 방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연화는 생각했습니다. 누가 놀이개를 자신의 방에 넣었을까?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답은 뻔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내쫓을 구실을 찾고 있었다는 것을 연화도 알고 있었지요. 허나 증거가 없었습니다. 누가 넣었는지 본 사람도 없고 증언해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연화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희미한 달빛이 창살을 타고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문득 살갗을 스치는 바람이 차게 느껴지자 연화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이 집 어디에도 자신이 기댈 곳은 없다는 것을요. 발버둥 칠수록 깊이 가라앉는 저 깊은 수렁 속에 이미 빠져버렸음을 그녀는 비로소 직감했습니다. 연화는 두 손을 모아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운명인가?
아무 죄 없이 죄인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연화는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연화를 대청마루로 불러 세웠습니다. 마당에는 하인들이 늘어서 있었고 영달도 한쪽에 서 있었지요. 연화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대청마루 앞에 섰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짐작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한 가닥 희망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차가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젯밤 집안 어른들과 의논했다. 도둑질한 며느리를 이 집에 둘 수 없다는 결론이 났다. 연화는 무릎을 꿇으며 호소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령 도둑질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발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증거가 내 방에서 나왔는데 무슨 말이 더 필요하더냐. 아이도 못 낳고 재물 욕심까지 있으니 이 집안을 망치려 드는 개로구나. 연화는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제발 한마디만 해달라고, 아내 편을 들어달라고 눈으로 애원했지요. 영달의 시선이 연화에게 머문 것은 아주 짧은 찰나였습니다. 이내 모질게 고개를 돌려버린 그는 무슨 말인가 하려는 듯 애처롭게 입술을 달싹이다 끝내 굳게 다물고 말았지요. 두 사람의 가슴 시린 인연은 정녕 그것으로 끝이 나버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을 휘저으며 말했습니다.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내가 가져온 것만 챙겨서 썩 꺼지거라. 연화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지요. 천천히 일어나 방으로 향했습니다. 가져온 것이라고는 낡은 옷까지 몇 벌이 전부였습니다. 보따리 하나를 챙기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연화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이 집 사람들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지요. 대문을 나설 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영달이 멀찍이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허나 한 발짝도 다가오지 않았지요. 손 한 번 흔들지 않았고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서 아내가 쫓겨나는 모습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연화는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계절은 한겨울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칼처럼 차가웠고 하늘에서는 눈발이 흩날리기 시작했지요. 연화는 얇은 옷 하나 걸치고 맨발에 가까운 신을 신은 채 길을 걸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했을까요? 친정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김진사와 어머니가 계신 곳이지요. 허나 연화는 발걸음을 옮기지 못했습니다. 도둑 누명을 쓴 채 돌아가면 아버지의 명예까지 짓밟힐 것이 뻔했습니다. 양반가의 딸이 도둑질을 했다는 소문이 퍼지면 김진사는 고을에서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할 것이었지요. 연화는 갈 곳이 없었습니다. 마을을 벗어나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걸었지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도 걸었습니다. 배가 고파도 걸었고 발이 얼어붙어도 걸었습니다.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연화의 몸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며칠을 굶었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지요. 발은 피투성이었고 손은 동상에 걸려 감각이 없어졌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밤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바람이 사방에서 휘몰아쳤고 눈이 쏟아져 앞을 분간할 수 없었지요. 연화는 더 이상 걸을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풀리고 무릎이 꺾였습니다. 쓰러지기 직전 연화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죽는 것인가? 아무 죄도 없이 쫓겨나서 이름 없는 산길에서 얼어 죽는 것인가?
억울했습니다. 분했습니다. 허나 몸이 말을 듣지 않았지요. 연화는 눈 위에 쓰러졌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온몸이 얼음장 같았지요. 눈을 감으니 의식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희미하게 불빛이 보였습니다. 멀리 산속 어딘가에서 깜빡이는 불빛이었지요. 연화는 그 불빛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허나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화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연화가 다시 눈을 떴을 때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몸 위에 두꺼운 이불이 덮여 있었고 옆에서는 장작이 타닥타닥 타는 소리가 들렸지요. 연화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낡은 초가집이었습니다. 방 안에는 약초 냄새가 가득했고 한쪽 벽에는 말린 약초 다발이 빼곡하게 걸려 있었지요. 그리고 그 앞에 한 노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백발의 수염이 희끗희끗한 노인이었습니다. 연화를 내려다보는 눈빛이 깊고 고요했지요.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깨어났구나. 연화는 대답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만 끔뻑일 뿐이었지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된다. 우선 몸부터 추스르거라. 연화는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 있었습니다. 이 낯선 산속 초가에서 이름 모를 노인 덕분에 목숨을 건진 것이지요. 며칠이 지나서야 연화는 겨우 몸을 일으킬 수 있었습니다. 노인은 그동안 연화에게 따뜻한 죽을 먹이고 약탕을 다려 먹였지요. 동상에 걸린 손과 발에는 약초를 지식여 붙여 주었고 열이 오르면 밤새 이마를 짚어 주었습니다. 연화는 노인에게 묻고 싶은 것이 많았습니다. 누구인지, 왜 자신을 살려주었는지, 이곳이 어디인지 말이지요. 허나 노인은 먼저 묻지 않았고 연화도 선뜻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연화는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노인은 약초를 다듬던 손을 멈추고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갚을 것 없다. 죽어가는 사람을 살린 것뿐이니. 연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물었지요. 어르신은 누구십니까? 이 깊은 산 속에서 홀로 사시는 연유가 무엇입니까? 노인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했지요. 그리고 나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한때 궁에서 어이로 있었던 사람이다. 연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이라면 임금의 병을 돌보는 최고의 의원이 아니던가요?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허나 권세가의 미움을 사 당파 싸움에 휘말렸지. 목숨을 부지하려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했다. 그래서 이 산속으로 숨어든 것이다. 노인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안에 담긴 사연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연화는 노인의 눈빛에서 깊은 상처와 오랜 세월의 무게를 읽을 수 있었지요. 노인이 연화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너는 어쩌다 그 지경이 되어 산속을 헤매고 있었느냐? 연화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부끄러웠고 창피했지요. 도둑 누명을 쓰고 쫓겨났다는 말을 어찌 입에 담을 수 있겠습니까? 허나 노인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캐묻는 눈이 아니라 그저 기다려주는 눈이었지요. 연화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시집살이 이야기, 시어머니의 구박, 도둑 누명, 그리고 쫓겨난 날 밤의 이야기까지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이야기를 마쳤을 때
연화의 볼 위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듣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구한 팔자로구나. 허나 내 잘못이 아니다. 그 한마디에 연화는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시집간 이후로 단 한 번도 내 잘못이 아니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연화는 몸이 회복되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은혜를 갚고 싶었지요. 아침이면 일어나 마당을 쓸고 빨래를 했습니다. 노인이 약초를 캐러 나가면 밥을 지어 놓았고 돌아오면 따뜻한 물을 떠다 드렸습니다. 노인은 처음에는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몸이 다 낫지도 않았는데 무리하지 말라고 말이지요. 허나 연화는 듣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신세만 지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이 약초를 다듬고 있을 때였습니다. 연화가 옆에서 지켜보다가 자연스레 손을 뻗어 약초를 집어들었습니다. 노인이 하는 대로 따라 해보았지요. 줄기를 다듬고 잎을 분리하고 뿌리를 손질했습니다. 노인이 연화의 손놀림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전에 약초를 다뤄본 적이 있느냐?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없습니다. 그저 어르신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따라 한 것뿐입니다. 노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연화의 손을 잡아 맥을 짚어보더니 고개를 갸웃거렸지요. 이상하구나. 연화가 물었습니다. 무엇이 이상하십니까?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내 손끝이 예사롭지 않다. 맥의 흐름을 본능적으로 따라가는 손이로구나. 타고난 것이다. 연화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허나 노인은 무언가를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하늘이 너를 살려둔 까닭이 따로 있었구나. 그날 이후로 노인은 연화에게 의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약초 이름을 외우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산에서 나는 풀 하나하나에 이름이 있었고 쓰임새가 달랐지요. 연화는 한 번 들으면 잊지 않았습니다. 노인이 놀랄 정도였지요. 다음에는 탕약 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불의 색이, 물의 양, 끓이는 시간까지 모든 것이 중요했습니다. 연화는 실수 없이 익혀나갔지요. 그리고 마침내 맥을 짚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노인이 연화의 손목을 잡고 말했습니다. 맥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입은 속일 수 있어도 맥은 속일 수 없지. 손끝으로 느껴지는 미세한 떨림, 그것이 진실이다. 연화는 노인의 말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렇게 산속에서 연화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쫓겨난 며느리가 아닌 의술을 배우는 제자로서 말이지요.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봄이 오면 연화는 노인을 따라 산을 누비며 약초를 캤습니다. 여름이면 캐온 약초를 말리고 분류했지요. 가을이면 탕약을 다리는 법을 익혔고 겨울이면 의서를 읽으며 이치를 깨우쳤습니다. 노인은 엄한 스승이었습니다. 약초 하나를 잘못 구분하면 호되게 꾸짖었고 탕약의 불 조절을 잘못하면 처음부터 다시 시키곤 했지요. 허나 연화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움에 목말라 있었습니다. 시댁에서 보낸 세월 동안 죽어있던 무언가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었지요. 노인은 연화를 가르치면서 점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한 번 가르친 것은 두 번 다시 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연화는 보고 들은 것을 고스란히 기억했지요. 약초 수백 가지의 이름과 효능을 단숨에 외웠고 복잡한 처방의 배합도 한 번 보면 잊지 않았습니다. 허나 진짜 놀라운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어느 날
노인이 연화에게 자신의 손목을 내밀었습니다. 맥을 짚어보거라. 연화는 조심스럽게 노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이었지요. 손끝에 온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희미하게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두근두근 뛰는 맥박 속에 미세한 흐름이 있었지요. 연화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맥이 고르지 않습니다. 중간중간 막히는 듯한 느낌이 있습니다. 혹시 가슴 쪽에 오래된 병이 있으신 것 아닙니까? 노인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그것을 느꼈단 말이냐. 연화는 자신이 틀렸나 싶어 움츠러들었습니다. 허나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맞다. 오래전에 앓은 병이 있지. 허나 그것을 맥만으로 알아내다니. 노인은 한참 동안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얼거렸지요. 내가 이 경지에 이르기까지 20년이 걸렸다. 허나 너는 단 몇 달 만에. 노인은 말끝을 흐렸습니다. 믿기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이지요. 그 뒤로 노인은 연화에게 침술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침술이야말로 의술의 꽃이었습니다. 사람의 몸에는 수백 개의 혈자리가 있었고 각각의 혈자리는 서로 연결되어 있었지요. 잘못된 곳에 침을 놓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어렵고 위험한 기술이었지요. 노인이 연화의 손에 침을 쥐어 주었습니다. 침은 칼과 같다.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지. 손끝의 힘 조절, 침을 놓는 깊이, 각도, 모든 것이 중요하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노인이 자신의 팔뚝을 내밀었습니다. 여기 합곡혈이 있다. 놓아보거라. 연화는 침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스승의 몸에 침을 놓는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허나 숨을 고르고 집중했습니다. 손끝에 온 신경을 모으고 천천히 침을 내려놓았지요. 침이 살을 뚫고 들어갔습니다. 노인이 눈을 감고 있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깊이가 정확하구나. 각도도 틀리지 않았다. 연화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연화는 침술에 몰두했습니다. 노인이 수십 년에 걸쳐 익힌 기술을 연화는 마치 몸이 먼저 기억하는 듯 빠르게 익혀나갔지요. 손끝의 힘 조절, 침의 깊이, 맥의 미세한 변화에 대한 감각이 남달랐습니다. 노인은 연화를 가르치면서 여러 번 탄식했습니다. 하늘이 내린 재주로구나. 내가 평생 갈고 닦은 것을 너는 몇 년 만에 따라잡는구나. 어느 날 산 아래 마을에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고열에 시달린다고 했지요. 마을에 의원이 없어 손을 쓸 수가 없다고 제발 도와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노인은 몸이 불편하여 산을 내려갈 수 없었습니다. 대신 연화를 보냈지요. 연화는 떨리는 마음으로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아이를 보니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고 온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웠지요. 연화는 아이의 맥을 짚었습니다. 열이 속에서 치솟고 있었지만 근본은 체한 것이 막혀 있기 때문이었지요. 연화는 침을 꺼내 들었습니다.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막힌 기혈을 뚫어주었지요. 잠시 후 아이의 이마에서 땀이 송글송글 맺히더니 열이 서서히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연화의 손을 붙잡고 울었습니다.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연화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자신의 손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을.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말이지요. 산으로 돌아온 연화에게 노인이 물었습니다. 어땠느냐?
연화가 대답했습니다. 무섭기도 했지만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노인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그것이 의원의 길이다. 연화가 산 아래 마을에서 아이를 살렸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수군거림에 불과했지요. 산속에 침 놓는 여인이 있다더라. 어디서 왔는지 모르지만 솜씨가 보통이 아니라더라 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허나 소문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허리가 굽어 걷지 못하던 노파가 연화에게 침을 맞고 다시 걷게 되었지요. 몇 해째 말을 못하던 상인이 연화의 침을 맞은 뒤 입을 열었습니다. 온갖 약을 써도 낫지 않던 피부병이 연화가 지어준 약을 바르고 나서 씻은 듯이 나았지요. 사람들이 하나둘 산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연화는 찾아오는 사람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사람이든 부유한 사람이든 가리지 않고 진맥을 보았고 침을 놓았지요. 대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약초를 캐다 주거나 곡식을 조금 놓고 가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노인은 그런 연화를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이 산속에 온 지 벌써 5년이 지났구나. 연화는 문득 세월이 그렇게 흘렀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쫓겨나던 날 밤의 한겨울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있었지요. 노인이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내가 더 가르칠 것이 없다. 내 실력은 이미 나를 넘어섰다. 연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직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노인이 빙그레 웃었습니다. 부족함을 아는 것이 진정한 의원의 자질이지. 허나 이 좁은 산속에만 있어서는 안 된다. 내 재주는 더 넓은 세상에서 쓰여야 한다. 연화는 노인의 말뜻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낯선 손님이 산을 찾아왔습니다. 비단 옷을 입은 중년 사내였지요. 하인 둘을 데리고 험한 산길을 올라온 것을 보니 예사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사내가 노인 앞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간 평안하셨습니까? 노인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자네가 여기까지 찾아오다니. 무슨 일인가? 사내는 노인의 옛 제자였습니다. 지금은 내의원과 연이 닿아 있는 인물이었지요. 사내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산속에 침술이 뛰어난 여인이 있다는 소문이 궁까지 들어갔습니다. 혹시 그 여인이 스승님 제자입니까?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내의 눈빛이 빛났습니다. 잘 되었습니다. 지금 궁에서 좀처럼 낫지 않는 병증이 있어 인재를 찾고 있습니다. 내의원 어이들이 손을 쓰지 못하고 있지요. 혹시 그 여인을 궁으로 보내실 수 있겠습니까? 노인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생각하는 듯 했지요. 사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스승님, 알고 있습니다. 궁이 어떤 곳인지,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말입니다. 허나 이번 병증은 심상치 않습니다. 사람 목숨이 달린 일입니다.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제자에게 물어보아야 할 일이지. 그날 밤 노인은 연화를 불러 앉혔습니다. 궁에서 인재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 내의원 어이들도 손을 쓰지 못하는 병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가겠느냐? 연화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궁이라니. 임금이 계신 곳이요. 온갖 권력이 얽히고 설킨 곳이지요. 한때 시댁에서 쫓겨났던 자신이 감히 발을 들일 수 있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허나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라 했지요.
자신의 손이 그 목숨을 살릴 수 있다면 외면해도 되는 것일까요? 연화가 입을 열었습니다. 두렵습니다. 허나, 가보겠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려운 것이 당연하다. 궁은 험한 곳이지. 권력 다툼이 끊이지 않고 음모가 도사리고 있다. 허나 너는 해낼 수 있다. 연화는 노인의 손을 잡았습니다. 스승님,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노인이 연화의 손을 가만히 쥐며 말했습니다. 은혜는 무슨? 내가 살아남은 것은 내 운명이고 내가 의수를 익힌 것도 내 운명이다. 이제 그 운명을 펼쳐보거라. 며칠 뒤 연화는 산을 내려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노인이 초가집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지요. 연화는 깊이 절을 올린 뒤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5년 전 죽을 뻔한 몸으로 이 산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이제 연화는 궁으로 향하고 있었지요. 쫓겨난 며느리가 아닌 침수를 익힌 의녀로서 말입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햇살이 연화의 앞길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연화가 궁에 발을 들인 첫날, 하늘이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궁궐은 산속과는 전혀 다른 세상이었지요. 높은 담장 끝없이 이어지는 기와지붕, 줄지어 선 내관과 궁녀들. 모든 것이 낯설고 위압적이었습니다. 연화는 정식 어이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불려온 외부 침술가, 그것이 연화의 신분이었지요. 내의원 한쪽 구석의 작은 방 하나를 배정받았습니다. 첫날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내의원 어이들이 연화를 바라보는 눈빛이 차가웠지요.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가 의수를 한다니 산속에서 잡술이나 배워온 것이 아니겠느냐, 어디서 굴러온 천한 것이 감히 궁궐에 발을 들이느냐 하는 소리들이었습니다. 연화는 모른 척했습니다. 시댁에서 당한 멸시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지요. 며칠이 지나자 본격적인 회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연화가 진맥을 보려 하면 누군가 환자 기록을 빼돌렸습니다. 필요한 약재를 구하려 하면 이미 다 떨어졌다는 핑계가 돌아왔지요. 심지어 연화가 쓰는 침을 몰래 숨겨버리는 자도 있었습니다. 그 중심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중견어의 최의관이었지요. 내의원에서 잔뼈가 굵은 자였습니다. 그는 연화를 처음 본 순간부터 눈의 가시로 여겼지요. 여자 주제의 의수를 논한다는 것도 불쾌했고, 산속 무명 여인의 소문이 궁까지 퍼졌다는 것도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최의관은 사사건건 연화를 방해했습니다. 어느 날 궁녀 하나가 심한 두통을 호소했습니다. 연화가 맥을 짚어보니 머리가 아픈 것이 아니라 목 뒤 기혈이 막혀 있는 것이었지요. 침을 놓으려는 순간 최의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 그 혈자리가 아니다. 연화가 돌아보았습니다. 최의관이 비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두통에는 태양혈을 써야지. 그것도 모르느냐. 역시 산속에서 배운 것은 한계가 있구나. 연화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자신이 짚은 혈자리에 침을 놓았지요. 잠시 후 궁녀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두통이 씻은 듯이 사라진 것이지요. 최의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허나 물러서지 않았지요. 우연이다. 우연히 맞은 것이다. 그 일이 있은 뒤로 최의관의 방해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연화가 처방한 약을 슬쩍 바꿔치기도 했고, 연화가 진맥한 기록을 몰래 고쳐놓기도 했지요. 연화가 맞게 짚은 병증도 틀렸다고 우겼고, 환자가 나아도
그것은 자신들의 탕약 덕분이라고 치부했습니다. 연화는 참았습니다. 대꾸하면 질 것이었습니다. 싸우면 밀려날 것이었지요. 연화는 입을 다물고 자신의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병을 더 세심하게 살폈고 더 정성껏 돌보았지요. 그러자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궁녀들 사이에서 연화에 대한 소문이 돌았습니다. 침 한 번에 두통이 나았다더라. 오래된 어깨 통증이 사라졌다더라 하는 이야기들이었지요. 하급 내관들도 슬금슬금 연화를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내의원 어이들에게는 말 못할 사소한 병증들을 연화에게 보여주었지요. 연화는 그들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신분이 높든 낮든 상관없이 성심껏 돌보았지요. 그것이 연화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어느 날 밤, 연화가 방에서 약초를 정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지요. 문을 열자 상궁 한 분이 서 있었습니다. 대비전에서 온 상궁이었지요. 상궁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비마마께서 너를 보고 싶다 하셨다. 연화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대비라면 궁에서 가장 높은 어른 중 한 분이지요. 상궁을 따라 대비전으로 향했습니다. 대비는 연화를 위아래로 살펴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 침술 잘한다는 여인이냐? 연화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아직 부족한 것이 많사옵니다. 대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겸손하구나. 좋은 것이다. 내 오래전부터 무릎이 시려 고생하는데 한 번 봐주겠느냐? 연화는 조심스럽게 대비의 맥을 짚고 무릎을 살폈습니다. 그리고 침을 놓았지요. 다음 날 대비가 상궁을 통해 전가를 보내왔습니다. 몇 해 만에 무릎이 이렇게 가뿐한 적이 없었다고, 그 여인을 곁에 두고 싶다고 말이지요. 그 일 이후로 연화의 입지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대비전의 신임을 얻은 것이지요. 초겨울 어느 날 왕자가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아침까지 멀쩡하던 왕자가 점심 무렵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지요. 열은 높지 않았습니다. 허나 정신을 차리지 못했고 몸이 점점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궁 전체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내의원 어이들이 우르르 왕자의 처소로 달려갔지요. 최의관이 가장 먼저 맥을 짚었습니다. 그 뒤로 다른 어이들도 차례로 진맥을 했지요. 허나 누구도 병명을 단정 짓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풍증이라 했고 누군가는 심혈이라 했습니다. 의견이 분분했지요. 결국 여러 가지 탕약을 함께 쓰기로 했습니다. 열을 내리는 약, 기를 보하는 약, 담을 사기는 약을 한꺼번에 달여 올렸지요. 허나 왕자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지요. 오히려 몸이 더 굳어가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있었고 입술이 파랗게 질려가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임금이 직접 내의원을 찾았습니다. 어찌 된 것이냐? 내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어이들이 손을 놓고 있단 말이냐? 어이들이 땅에 엎드려 고개를 조아렸지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임금의 얼굴에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대비전 상궁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임금이 고개를 돌렸지요. 무엇이냐? 상궁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내의원에 침술이 뛰어난 여인이 있사옵니다. 대비마마께서도 그 여인의 침을 맞고 휴험을 보셨사옵니다. 한 번 기회를 주시면 어떠하시겠사옵니까?
어이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최의관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지요. 아니 되옵니다. 왕자 저하의 옥체에 그까짓 여인의 침을 들이다니 만에 하나 잘못되면 어찌하시려 하옵니까? 다른 어이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반대했습니다. 여자가 의술을 논하는 것도 우습거늘 왕자의 몸에 침을 놓게 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것이었지요. 임금이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입을 열었지요. 불러오너라. 연화가 왕자의 처소에 들어섰을 때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쏠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이들의 눈빛은 적대적이었고 궁녀들의 눈빛은 불안했지요. 임금은 옥좌에 앉아 매서운 눈으로 연화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연화는 떨리는 마음을 다잡고 왕자에게 다가갔습니다. 왕자는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지요. 숨소리가 희미했습니다. 연화는 조심스레 왕자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눈동자를 살피고 목덜미를 만져보았지요. 미세한 경직이 느껴졌습니다. 연화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열이 아니다. 풍증도 아니고 심혈도 아니다. 기혈이 막힌 것이다. 그것도 잘못된 약재가 순환을 더 막아버린 것이지요. 연화가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쓴 탕약을 모두 중단해야 하옵니다. 어이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최의관이 소리쳤지요. 무슨 소리냐? 탕약을 중단하면 왕자 저하께서 어찌 되시겠느냐? 연화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탕약이 병을 더 키우고 있사옵니다. 병의 근본은 열이 아니라 막힌 기혈에 있사옵니다. 지금 쓰고 있는 약은 오히려 순환을 막고 있사옵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임금이 물었습니다. 고칠 수 있느냐? 연화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침으로 막힌 기혈을 뚫으면 가능하옵니다. 임금이 한참 동안 연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지요. 해보거라. 연화는 침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시댁에서 쫓겨나던 그 밤의 두려움, 산속에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그 순간 모든 것을 이겨낸 손이었지요. 연화는 숨을 고르고 왕자의 혈자리를 짚었습니다. 한 자리 침이 들어갔습니다. 두 자리, 세 자리.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숨을 쉬지 않는 듯 했지요. 잠시 후 왕자의 굳어있던 손끝이 꿈틀거렸습니다. 미세하게, 아주 미세하게 움직인 것이지요. 연화는 침을 거두지 않고 맥의 흐름을 살폈습니다. 막혀있던 것이 조금씩 풀리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왕자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임금이 벌떡 일어나 왕자에게 달려갔습니다. 궁녀들이 울음을 터뜨렸고 어이들은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최의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지요. 임금이 연화를 돌아보았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연화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연화라 하옵니다. 임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화, 오늘 내가 내 아들을 살렸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 그 순간 연화는 더 이상 아이 못 낳는다고 쫓겨난 박복한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도둑 누명을 쓰고 내쫓긴 불쌍한 여인도 아니었지요. 사람의 목숨을 살리는 손을 가진 의녀였습니다. 왕자를 살려 낸 침이었습니다. 궁이 인정한 이름 있는 의원이었지요.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삼켰습니다. 스승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하늘이 너를 살려둔 까닭이 따로 있었다고 그 운명을 펼쳐보라고 했던 말이지요.
이제 연화는 알았습니다. 자신이 왜 살아남았는지, 왜 그 모진 세월을 견뎌야 했는지를 말이지요. 모든 고통에는 까닭이 있었고, 모든 눈물에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창 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며칠 뒤 연화는 임금께 청을 올렸습니다. 잠시 궁을 떠나 다녀올 곳이 있다고, 은혜를 갚아야 할 분이 계시다고 말이지요. 임금은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했습니다. 연화는 산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밟는 산길이었습니다. 가파른 길을 오르며 연화는 지난 세월을 떠올렸지요. 죽을 뻔한 몸으로 이 산에 들어왔던 그 겨울밤, 노인이 자신을 살려주던 그 순간을 말입니다. 초가집이 보였습니다. 예전 그대로였지요. 낡은 지붕, 마당 한쪽에 널린 약초 다발, 그리고 처마 밑에 앉아 약초를 다듬고 계신 스승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연화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목이 메어왔지요.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연화를 알아보고는 천천히 일어섰지요. 주름진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연화가 노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스승님, 제가 왔습니다. 노인이 연화를 일으켜 세우며 말했습니다. 알고 있다. 소문이 여기까지 들리더구나. 왕자를 살렸다며. 연화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 스승님 덕분입니다. 스승님께서 저를 살려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그 겨울밤 산속에서 죽었을 것입니다. 스승님께서 의술을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으로 남았을 것입니다. 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한 것은 불씨를 지펴준 것뿐이다. 그 불씨를 키워 큰 불로 만든 것은 내 몫이지.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압니다. 왜 살아남았는지, 왜 그 모진 세월을 견뎌야 했는지를 말입니다. 모든 것이 스승님께로 오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노인이 연화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잘 살아남았다. 잘 버텨냈다. 이제 내 길을 가거라. 더 많은 사람을 살리거라. 그것이 나에게 갚는 은혜다. 연화는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 연화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노인이 초가집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지요. 5년 전 처음 이 산을 떠날 때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연화는 다시 앞을 보며 걸었습니다. 하늘이 맑았습니다. 바람이 따스했지요. 쫓겨난 며느리는 이제 없었습니다. 도둑 누명을 쓴 불쌍한 여인도 없었지요. 오직 사람을 살리는 손을 가진 의녀, 연화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화의 이야기는 오래오래 전해져 내려왔다고 합니다.